오늘도 재개발지원 용어 정리부터 시작을 할게요. 책 나온 거 소개를 또 해야 되니까 책 나온 거 소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일반인들이 가장 편하게 이제 어떤 개발 계획이 있다, 어디가 재개발이다라는 정보를 접하는 루트를 보면 뭐 이런 루트가 아닌가 싶어요. 중개사가 이제 여기 어디 개발됐는데 또는 이제 유튜버에서 이런 지원 개발될 겁니다. 뭐 또는 이제 현장 플랜카드, 그다음에 뉴스 기사까지. 그리고 전 정책적 발표가 이 5가지를 좀 뭐라고 보냐면 약간의 의도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의도성이라는 게 뭐 중개사님들은 물건을 잘 팔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고, 유튜브도 그냥 중개를 좀 더 크게 하는 사람들의 영역인 것 같고, 예. 그리고 현장 플랜카드는 당연한 거고,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신뢰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저처럼 뉴스를 생산하는 어떤 취재원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의도가 강해요. 예. 그리고 정책도 제가 보기에는 실제 그게 진짜 개발되기 위한 그런 발표보다 어떤 약간 좀 또 정책 나름대로의 또 의도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제가 왜 먼저 보여드리냐면, 이거에 대해서 믿는다기보다 이 안에 저변에 깔려있는 어떤 내용을 파악하는 게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정확하게 읽지 못하면 그 의도에 당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데 나오는 뉴스의 전 단계를 전 다루고 싶거든요. 저를 오랫동안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한 대표님 저한테도 그 말씀 했잖아요. 초초기 재개발 지역 우리는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뤘던 지역들이, 뭐 예를 들면 제가 2006년도에 책을 썼을 때 성수동을 다뤘고, 근데 그게 2008년도에 저하천비 구역이 됐고, 전 그 전에 들어갔단 말이죠. 왕십리 뉴타운은 제가 2002년도에 다뤘는데 2003년도에 뉴타운이 됐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먼저 들어간 선수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은근 선수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을 좀 먼저 캐치를 하고,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친구 상가집에 갔는데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 친구가 대학 교수인데 전산 쪽의 교수예요. 그래서 뭐 관광진흥청 쪽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납품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통해 가지고 어떻게 소스를 들어가지고 주식을 투자했는데 말아먹었어. 근데 그게 뭐냐면 나름대로 정보가 되게 좋은 정보라고 본 건데,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정보가 아니고, 제가 그래서 그 얘기했죠. 너한테까지 올 정보라면. 근데 적어도 우리는 그 정보의 출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자. 그래서 이렇게 중개사 소개, 뭐 유튜버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것도 정보이지만 이걸 맹신하지 말고 이걸 밑단에 깔려 있는 어떤 숨은 의미들을 캐치를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 의지가 실제로 개발되기까지 과정을 보면, 이제 물론 제일 첫 번째가 정책의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분위기는 제가 보기엔 되게 좋아요. 되게 재개발 쪽에 또는 재건축 쪽에 또는 신도시 재건축 쪽에 많은 걸 밀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의 의지는 여러 각도에서 의지가 보여지고 있고, 뭐 그런 거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나타나고, 또 재개발이 안 되는 것들도 다시 재개발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되게 좋은 현상인데, 근데 또 이 사람들의 또 고민은 뭐냐면, 그렇게 했더니 투기 수요가 오니까 그걸 또 막으려고 하는 또 반대적인 또 정책 위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권리산정 기준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정책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찌됐건 간에 재개발 지원을 좀 미룰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앞으로의 기조일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잠깐 대출 규제를 통해서 약간 주춤할 가능성이 있어요. 한 4, 5개월 정도 주춤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미국이 또 금리 내리기 시작할 거거든요. 또 어떻게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넘쳐나는 유동성을 어딘가로 잘 정착을 시키고, 국토 개발의 발전, 도시 기능의 회복 뭐 이런 걸로 본다면, 정책은 이제 신도시보다는 구도시 개발 쪽에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밀어주는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징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정 요건은 좀 완화되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가 되게 많죠. 그래서 지정 요건을 우리는 꼭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수업 중에 많이 하는 얘기죠. 이게 2가지가 되더라도 주민 동의율이 나오지 않으면 꽝이에요. 안 돼, 그냥. 그래서 이거를 잘 살펴야 되는데, 이건 정말 경험치인 것 같아요. 진짜 동의서를 걷어보고, 주민들하고 말을 나눠보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정말 이 업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비업체 중에서 되게 유명한 정비업체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옛날에는 OS였었어요. 근데 여자분이신데, OS 하기 전부터 뭐 했냐면, 보험 설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 정비업체 거의 1호신 분이 동의서를 거둘 때 막 애를 먹으니까, 막 어떻게든 걷고 있는 중에 우연찮게 보험을 들으는데 너무 설명을 잘하니까 이분이, 당신 동의서 거두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 현장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동의서 좀 한번 걷어보실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볼까요? 얼마 주실 건데? 했더니 옛날에, 지금은 다 불법이죠. 옛날에는 뭐 얼마씩 주니까 보험보다 훨씬 많이 주니까 이분이 자기 친구도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병직 그분이 대한민국 처음으로 OS라는 용어를 처음 썼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여자분을 상대로, 그럼 내가 당신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어떤 업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만들 때 그 OS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주자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동의서 거둘 때 했는데 이분들이 동의서 정말 잘 걷더라고요. 네, 한 여자분 3, 4명이서 다 보험 출신이었는데 엄청 잘 걷는 거예요. 이분들이 동의서를 막 한 10년 걷어보니까 재밌거든. 그래서 정비업체까지 차렸어요. 이제 그렇게 발전하신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전 다 이게 현장의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동률이 되게 중요하고, 이게 잘 되는 곳들, 물론 딱 현장 딱 보면은, 이건 동의서 걷어지겠다, 안 걷어지겠다가, 저 정도 되면 보이기도 하지만, 또 약간 애매한 적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걸 잘 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현장을 잘 발굴하는 능력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전문성 영역인데, 이 1번, 2번, 3번이 돼도 4번이 안 되면 그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업성이 좋아야 되는데, 다행히도 제가 좋아하는 재개발 사업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업이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장기전세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형태로 가고 있으니까 아마도 재개발 사업성을 계속해서 좋아지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맥락의 흐름으로 본다면 재건축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 것도 이런 것도 없어질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반감의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물론 그 반대급부로 지분 쪼개기라든가 뭐 물딱지 뭐 이런 것들은 더 늘어나겠지만, 그런 규제들은 사업성만큼은 아마 도와주는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가 잘 힘을 합쳐서 정말 좋은 현장을 발굴해서 그냥 뭐 빌라를 지어서 팔고 끝나는 게 아니고 추진까지 해보는 게 저희 목표. 물론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 10개 현장을 추진한다고 하면 한 4-5개 정도는 성공시켜야겠죠. 이게 다 되면 그다음부터는 업체들은 엄청나게 와요. 그리고 업체들도 아마 이제 관심들을 좀 가질 거다. 그래서 이런 앞부분에 보여드렸던 이런 프랜카드에 당하지 않고 유튜브에 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을 보는 뉘앙스, 그 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볼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쌓아야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기초 지식을 쌓는 것에 아주 막 1년 정도의 긴 수업을 하는 게 제 수업이라면 그냥 15,000원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이죠. 네. 이 책을 사시면은 이 책 안에 좀 내용을 좀 많이 담았어요. 어떤 내용이 좀 많이 담겨 있냐면 정말 지정될 곳이 아닌 진행이 될 곳을 판단하는 방법을 잘 담아놨으니까 많은 분들 책 사서 보시면 현장을 발굴할 때, 남들이 모르는 현장들을 발굴할 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광고였습니다. 네. 이제 용어 정리로 들어갈게요. 용어 정리를 지금 제가 앞부분에서 법령을 쭉 보여드려 왔는데, 법령의 정의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뒷부분에 도래에서 정의된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많은 사업들이 지금 이게 어떻게 정의가 내려져 있는지를 보는 건데, 지금 재개발하고 이렇게 통칭되고 있는 것들을 놓고 본다면 재개발이 있고요. 재개발 중에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신통, 노화 뭐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갈게요. 가장 태생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아주 큰 틀에서의 2가지 사업을 정의하고 있어요. 재개발과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 그래서 이 2가지를 규정하고 있는 게 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 사업이 이제 도정법에서 뭔가를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안 맞는 요건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지금 현재 재개발은 지금 10,000제곱미터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소규모 정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소규모 정비사업법을 만들었는데 요 재개발 재건축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고, 그 다음에 이 법과 좀 결이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좀 큰 틀에서는 재개발 범죄에 들어가고 있는 게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것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빈집 정비사업하고 나머지 소규모 정비사업을 묶어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무아타운은 그 뭐냐? 무아타운은
좀 저는 잘못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10,000제곱미터 미만씩 조금하게 하다 보니 이게 좀 너무 좀 모양새가 안 난다라고 해서 얘네들을 좀 이렇게 블록 단위가 좀 묶여 있다면 좀 묶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묶은 게 소규모 관리 지역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2021년인가 아마 그때부터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법령상에는 소규모 관리 지역이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는 브랜드로 모아타운이라고 명칭을 정했어요. 뭐 인천도 가보면은 소규모 관리 지역이 있고 지방마다 있는데, 서울만 유일하게 브랜드화해서 모아타운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법적 명칭은 소규모 관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약사항이나 뭐 권리가액 뭐 또는 뭐 권리산정 기준 뭐 이런 것들 따질 때는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는 모아타운으로 검색을 해야 되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검색을 하려면 법령을 봐야 되는데, 법령을 검색할 때는 소규모 관리 지역이라는 걸 검색해야 돼요. 그리고 재개발은 또 여러 가지 사업 방식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현행 법령에서는 그냥 재개발이라고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이걸 또 나눠놨어요. 주거정비형하고 도시정비형으로. 그래서 요거의 태생을 놓고 보면 아주 옛날 2003년도 이전에 도시재개발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의 재개발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주택재개발, 공장재개발, 도심재개발, 시장재개발 이렇게 규정하고 있던 거를 지금은 그냥 통틀어서 재개발이라는 용어로 다 그냥 하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재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공공업 지역에 개발하는 것도, 도심지, 상업지역을 개발하는 것도, 시장 개발하는 것도 다 재개발의 범죄에 속해요. 근데 이거를 서울시는 주거정비형이라 도시정비형으로 나눠놨는데, 나누는 이유가 여기 공장재개발과 도심재개발, 시장재개발을 새롭게 좀 규정하기 위해서 도시정비형이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신통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려지고 있는 요거는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재개발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중에서 도시정비형 사업에 좀 더 속도를 주겠다는 게 신통이에요. 그래서 신통은 브랜드는 신속통합계획이지만 개발 방식은 재개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정비형 중에서 일반적으로 도시형 정비형으로 가는 게 있고요. 역세권으로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역세권 장기 전세나 역세권 활성화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 중에서 좀 더 용적률 혜택을 주거나 하는 게 역세권 사업인데, 약간의 결이 좀 다르죠. 역세권 활성화는 주로 도시정비형이고, 역세권 장기 전세는 주로 주거정비형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역세권 장기 전세도 도시정비형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용어 정리 부분이니까 우리는 크게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 사업이다. 그런데 재개발의 방식이 서포트해주는 방식이 신통이나 역세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은 묶어놓은 거를 모아타운이라고 부른다. 이건 좀 쓸데없는 얘기지만, 옛날에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말로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하고 묶여서 도정법 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포함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도정법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얘는 옛날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임시조치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도정법 안에 들어오면서 색깔을 약간 달리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때 당시 오세훈 씨 때는 휴먼타운이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박원순 씨 때는 두꺼비 하우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거는 브랜드의 이름이고 전부 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안 넣어드렸는데, 공공주택 사업도 있죠. 뭐 3080도 있고 막 이렇게 공공이 있는데, 공공이 들어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공이 들어오면 이런 모든 사업의 거의 대부분 다 핵심은 사업의 주관자가 토지등 소유자예요. 토지등 소유자라는 뜻은 토지등 소유자가 어떤 법인격을 만들거나 어떤 사업 주체를 만들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사람이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져가거나 손실을 부담하거나 이런 구조인데, 근데 공공이 들어가면 이건 이제 사업자가 이제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토지등 소유자 방식이 아니고 공공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사업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공공사업에 속하고요.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공공사업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공공이 되면 사업자가 아예 공공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민간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뭐 내 땅이 여기에 있는데 들어올 수 없는 게 무슨 얘기냐? 내 땅을 주는 거죠. 줄 때 또 방식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이 내 땅을 잘 활용을 해서 당신들이 아파트를 지으세요라고 빌려주는 방식이 신탁 방식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땅을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알아서 해먹으세요라고 하는 게 매도 방식이에요. 근데 매도 방식도 또 둘로 나눠지는데, 매도 방식 때
그러면 돈을 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수용 방식이고, 아파트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게 환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나중에 또 막 더 깊이 나가면 이제 관리처분 방식하고 환지 방식의 차이점이 뭐냐? 네, 관리처분 방식은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사업을 같이 사업자를 걸어서 대표 법인을 만든 다음에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사업이 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익을 나눠 먹고 나눠 갖고 이런 방식에서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이게 관리처분 방식. 네. 그럼 관리처분 방식이라는 뜻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사업은 네가 해, 관리는 내가 해줄게, 이런 개념인 거죠, 그죠? 그래서 국가의 입장은 관리하고 처분해주고, 그 다음에 사업자는 관리하고 처분해준 그 상태에서 사업을 해가는 방식. 돈을 누가 받아요? 사업을 했을 때 분양 수익 금액을 시행자가 받는. 이때 이 시행자를 민간한테 주고 있는 게 관리처분 방식. 근데 아주 일반인들은 어느 재개발 지역에 시행자가 들어왔대라고 하면은 시행업체가 들어왔는 줄 알아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시행자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외부 시행자가 관여할 수가 없고, 재개발, 재건축은 무조건 토지 등 소유자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시행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 내지는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 시행자가 돼야 되는 거지,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시행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 담아드렸지만 뭐 이런 게 있죠. 뭐 어디 갔더니 업무 대행자가 있고 사업 대행자가 있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 내가 대행해서 해줄게,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뭐 집합 건물 재건축이나 이런 건 그게 가능한데 재개발 재건축은 그게 안 돼요. 대행을 시킬 수가 없어요. 대행을 또 그럼 시킬 수 있는 경우가 언제 있느냐? 주민들이 나 도대체 못 해먹겠다. 이거 너무 어렵고 내가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내가 못 해먹겠는데 누가 좀 전문가가 좀 와서 대행을 해줘 라고 재개발 재건축은 대행자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이때 대행자가 딱 두 조직밖에 안 돼요. 국가, 신탁사.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은 업무 대행 방식이라는 게 없다. 대신에 국가 또는 신탁사가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소규모 정비 사업은 여기다 한 가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사업자, 이거를 이제 그 등록사업자라고 부르거든요. 등록사업자라고 부르는데, 등록사업자 또는 리츠가 시행사의 지용 요건으로, 대행 요건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공동 시행 요건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재개발 지원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공성을 강화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3080 이건 뭐냐? 이거는 그냥 국가가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방식을 신탁을 받든 대행을 받든 또는 뭐가 됐든 간에 다 가지고 와서 국가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투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뺏길 수도 있는 거죠. 참고로 권리산정 기준이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더라고요. 권리산정 기준이 이후에 사고팔고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쪼개기를 금지하는 규정이지 사고팔기를 막는 규정이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거 권리산정 기준이 지나고 사면은 물타치가 된다는데 그건 사고팔고 막는 것도 아니냐. 근데 그거는 그분의 질문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근데 저는 지금 도정법을 설명했으니까. 도정법을 설명했을 때는 권리산정 기준이 이후에 사고팔고를 못하게 막은 게 아니고 그 생성을 막은 그런 개념인 거고. 근데 이제 공공재개발 중에서도 공공주택법에 의한 공공재개발에서는 온전하게 분양자격이 있는 물건이지만 권리산정 기준 위에 매입을 하면 물타치가 돼버려요. 그건 도정법이 아니에요. 공공주택법이에요. 그래서 일부 그 부분의 표현이 맞기도 한 거죠. 근데 거기서는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은데, 지정일이라고 해서 이제 사업 인정 고시일, 지정일 이후에 매입을 한다. 그러면 그 물건은 이제 그 전까지 물건이 별 문제가 없고, 아파트 받을 수 있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물건이 사면은 그거는 물타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도정법에 의한 게 아니니까. 저는 이제 도정법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현장을 딱 갔다 그러면은 매번 말씀을 드리죠. 재개발되는데 그러면 돈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재개발돼 가지고 무슨 뭐 돈을 벌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거기가 재개발되는데 그러면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떤 재개발, 역세권 장기 전세냐, 역세권 활성화냐, 소규모 재개발이냐, 이걸 나누는 이유가 또 뭐죠? 방식이 다르고 권리산정 기준이 다르고, 또 이것도 제 수업 중에 많이 했죠. 뭐가 있죠? 아파트를 받고 안 주고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이 노아타운, 신통, 역세권 장기전세가 다 기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것들을 다 캐치하려면은 이런 하나하나의 용어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조례를 보도록 할게요. 서울시 조례에
법령에서 정의 내리지 않은 부분들을 다시 또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도 지역별 조례로 가보면 특정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시에서 2021년도 이후부터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별 조례, 부산 조례나 인천 조례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른 조례들을 가보면 그냥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있는 게 서울시에서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와 해당되지 않는 거를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요. 요 정의가 한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에 대한 정의도 정확하게 내리고 있는데,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은 요 법령이 뭐냐면 분양 신청 기간이거든요. 분양 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 그러니까 이게 또 사람들이 또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을 하고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분양 계약이라는 걸 또 해요. 근데 분양 계약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분양 신청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분양 신청 기간을 고시하게 돼 있거든요. 고시를 하면은 그 고시 날짜가 이 법에 의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딱 날짜를 시작 끝을 정해요. 요 시작 끝을 정하는 요 끝의 날짜, 요거를 그냥 조합이 정했습니다 이게 하는 게 아니고 고시래요. 고시. 반보의 고시를 하는 거죠. 반보의 고시 하나 이거? 일단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고시를 하면 요 고시한 요 끝나는 날을 분양 신청 계획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이라고 불러요. 그다음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요 권리가액도, 조례상에 딱 정의를 내려놓고 있어요. 그 정의를 이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그 정의가 아닌 우리가 새롭게 법령상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특정 부가 건축물을 먼저 보면요. 이 건축법이라는 게 70년도쯤에 만들어지거든요. 물론 건축법이라는 개념은 더 전에 만들어져요.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적용은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적용을 했고, 민간이 집을 지을 때, 주택을 지을 때는 잘 적용 안 하고 있다가 70년대, 60년대, 70년대가 오면서 건축법이라는 게 정착이 되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게 80년도쯤 되면은 이제 완벽하게 확장이 돼요. 그래서 딱 정착이 된부터는 무조건 집을 지으려면 설계, 허가, 그 다음에 건축, 이 설계와 물리적 건축된 걸 봐서 같으면 사용 승인, 건축물 대장 나오고 등기. 이제 이런 시스템이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에 온전하게 정착이 된 건 한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80년대 이후 건축물들은 다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지어진 거죠. 근데 요 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건물들이 의외로 많아요. 요 건물들이 뭐냐? 요 건물들이 무허가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기존 무허가라고 했다가 요거를 이제 특정 건축물이라고 명칭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무허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거는 어떤 건축법에 의한 허가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받은 거고, 건축법이나 허가 제도가 없었을 때에 허가를 안 받은 거는 무허가가 아니고 허가라는 제도가 있긴 이전 건축물이 맞겠죠. 예, 이전 건축물. 근데 요거를 그때 당시에 허가 제도가 생겨나면서 허가를 받아. 그러면 그 이전,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7, 80년대 건물들은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거를 그때 당시에 법을 만들었던 분들이 미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존 무허가라고 했다가 이제 특정 무허가 건축물로 바뀌었고, 제가 만든 말은 허가제도 이전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건축물들은 감정평가 받을 때 불리에 유리해요. 불리하지 않아요. 감정평가 온전하게 나와요. 네, 그런데 낮게 나오죠. 근데 이거는 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낮게 나오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오래됐으니까 낮게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건축물로서 인정을 받는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따르지 않고 지어진 거는 이건 신발생 무허가. 이거는 감정평가에도 불이익을 받고요. 그리고 물건의 인정 여부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건물도 있어요. 어떤 건물이 있냐면 설계 받고 허가 받고 건축하고 사용 승인 못 받는 건축물. 요거는 신발생 무허가의 범죄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이거 개념이 한 2007년 8년도에 들어오거든요. 서울시 조례. 요거는 옛날에는 신발생 무허가로 같이 취급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내가 왜 신발생 무허가냐. 나 허가 받았는데. 허가 받은 도면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이거를 미사용 승인 건축물로 정의를 별도로 내려놨어요. 그래서 미사용 승인 건축물은 신발생 건축물하고 약간 개념이 좀 달라요. 요거는 어떤 데는, 어떤 지역별로는
분양자에게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신발생 무허가는 아예 없어요. 이건 없는 거 취급을 하는 거고요. 미사용수익 건축물과 신발생 무허가는 좀 개념이 다르다. 그리고 미사용수익 건축물은 아주 간혹가다 특정 무허가 건축물 또는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기간을 거쳐서 양성화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그럼 양성화된다는 얘기는 대장이 만들어지는 경우죠. 그리고 아까 권리가액에 대한 부분인데 권리가액은 이건 제가 수업 여러 번 했으니까 근데 이건 재개발 전문가도 많이 좀 헷갈려요. 권리가액은 감정평가 금액 곱하기 비례율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전문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유튜버에 10명 중에 9명이 이렇게 브리핑하고 있어요. 최근에 재개발 전문가를 활동하시는 그분도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도 이렇게 브리핑을 한 10년째 하고 있다가 요즘에 와서 브리핑을 바꿨더라고. 이거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권리가액은 뭐냐면 권리가액은 감정평가금액 곱하기 비례율이 아니고요. 요건 그럼 뭐라고 부르느냐? 요거는 분양기준가액이라고 불러요. 분양기준가액. 분양기준가액. 그럼 권리가액은 뭐냐? 권리가액은 감정평가금액의 총합. 그래서 내가 감정평가금액을 여러 개 받았다. 그러면 이 합한 거를 권리가액이라고 불러요. 권리가액 결국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해당 재개발 지역의 안에 여러 개의 물건의 합. 그런데 왜 그러면 권리가액이라는 개념을 정해놨느냐? 여러 개의 물건의 합 중에서 네가 의도적으로 붙인 건 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권리가액을 높이기 위해서 내 권리가액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 내 권리가액을 높여서 순위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 남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어떤 기준 이후에 샀다 이러면은 내 감정평가 금액은 높아지지만 권리가액을 높여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권리가액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권리가액이 되지가 않고요. 권리가액은 이렇게 돼요. 감정평가 금액은 그대로 요걸로 한정시켜 놓고 권리 인정가액을 한정시켜 놓고 이 부분은 아예 그냥 권리가액에서 빼버려요. 그래서 권리가액은 뭐냐? 권리가액은 감정평가 금액의 총합이다. 합인데 의도적으로 어떤 기준 이후에 붙인 거는 그거는 빼버리겠다. 그래서 권리산정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용어가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조합원이 내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물건의 감정평가 금액이 잡히면서 그게 건물도 잡히고 여기 기존 무허가 틀렸죠? 기존 무허가 아니죠? 특정 무허가죠? 특정 무허가 건축물도 감정평가 금액으로 잡혀서 요 잡힌 금액이 요 A, B, C 잡힌 금액이 합계가 권리가액이 되고 거기에 비례를 곱한 게 이제 분양기준가액이 되는 거예요. 분양기준가액이 되면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가 잡혀서 거기에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를 하거나 남으면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억지로 붙인 거 그거는 어디로 가냐면 청산예정으로 가요. 그래서 이 물건은 따로 빼서 청산시켜버려요. 돈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분양기준가액과 권리가액은 다르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의 합계 금액은 권리가액. 거기에다 비례를 곱한 거는 분양기준가액.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호수 밀도가 이제 지역별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호수 밀도는 결과적으로 이제 호수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재개발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노후도 호수 밀도, 세장형, 부정형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재개발 요건을 두고 있는데 얘네들은 필수 요건은 아니고요. 선택 요건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뭐 정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수 밀도는 여기서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다세대를 지었어. 여기 3명, 여기 3명, 여기 3명, 여기 3명 하면 호수 밀도가 12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호수 밀도가 12명으로 계산해 줄 거냐? 그렇게 계산하지가 않아요. 호수 밀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전체 층수 중에서 가장 많이 사는 층. 그래서 그 가장 많은 층의 그 한 동만이 여기가 뭐 4가구 살고 여기 3가구 산다. 요 숫자만 호수 밀도로 들어가요. 호수 밀도 계산할 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미사용수익 건축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없었다가 들어왔거든요. 미사용수익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았다가 준공이 안 된 건축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서울시 조례인데 여기 가수필지란 90.5대잖아요. 요게 지금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역세권 장기전세 역세권 활성화로 갔더니 거기 이제 150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네. 주택 접도율은 3m 도로. 네. 그 다음에 막다른 길은 6m 도로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막상 도로로 가보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3m 도로, 요게 6m 도로냐. 근데 막상 도로로 가보면 도로가 이렇게 안 생겼어요. 도로가 어떻게 생겼냐면 막 이렇게 생겼어요, 도로가. 네. 그러면은
여기는 넓고 좁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네. 여기서 말하는 4m 도로나 6m 도로는 요 도로의 폭을 보는 게 아니고 요 도로의 명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도로의 명칭이 4m 도로. 그러면 그냥 얘는 3m 도로예요. 그래서 얘는 3m다. 그러면 얘는 3m 도로인 거예요. 예. 그래서 도로마다 그 도로가 3m 도로인지 6m 도로인지는 이제 여기 어디에서 봐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다 어디서 이거 정비업체한테 맡기면 다 뽑아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명칭의 얘기지 실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권리 산정 기준일은 우리가 많이 배웠죠.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인데 여기서 건축물에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위한 기준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의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딱 이렇게만 해석해야 돼요. 네. 근데 이걸 확대 해석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의결권도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권리 산정 기준에 벗어난 물건은 감정평가 금액이 0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조합원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법령에서 딱 정의를 낼 때 그 정의를 너무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돼. 권리 산정 기준일에 벗어난 물건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때 없어진다는 뜻이지 조합원 권리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래서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권리 산정 기준일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에 권리를 산정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한 거다. 그럼 재개발 사업은 아까 보여드렸던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정비원과 도시정비원 나누고 있어요. 근데 지역별 조례를 제가 봤더니 인천 조례, 다른 조례에서는 이거 나누고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서울은 이렇게 나눠놓고 있어요. 노후불량 건축물은 이제 이것도 지역별 조례마다 달라요. 철근 콘크리트 조는 여기는 좀 서울시는 이렇게 별표라고 해놓고 있는데, 근데 인천을 가보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뭐 40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보시면 여기 그냥 30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서울시 조례는 여기 가보면은 별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20년 이렇게 돼 있는데 별표로 가봤더니 난 이거 도대체 이 표를 제가 10번도 더 들여다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혹시라도 아시는 분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뭐냐면 이렇게 되었어요. 82년도에 중공 난 거는 22년, 21년. 근데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82년도에 중공 났으면 지금 2024년이니까 벌써 이게 몇 년이죠? 벌써 42년이잖아요. 그럼 이게 지났잖아.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나 이 표가 난 이게 진짜 서울시 공무원분들 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일 텐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간 잘 모르겠지만, 82년에 준공이 난 거는 22년이면 된대요. 네? 84년 중공은 24년, 84년은 26년, 그리고 나서 이제 86년부터는 30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해놨어요, 하여간. 네.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요, 요게요, 개정돼 있어요. 네, 여기 최근에 개정됐어요. 재작년에 개정됐어요. 별표가. 그래서 재작년에 개정될 때, 제가 재작년에 개정될 때 입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정되기 전에는 똑같이 30년이었어요. 그런데 개정이 이렇게 됐어요. 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전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저라고 다 아는 거 아니다라는 거를. 근데 제가 인천 거를 왜 갑자기 끄집어 왔냐면, 막상 이렇게 보면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사업 하다 보면은 이제 인천 것도 오고, 막 부산 것도 오고 하는데, 인천 거를 제가 인천에 어디에 막 조사를 하다가 어떤 분이 인천 가정중앙시장역을 딱 펼쳐놓고, 거기다가 250m 딱 안쪽 그려서 사업소 문서가 쫙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봤더니, 역세권 재개발 추진됐을 때 용적률이 몇 프로까지 올라가면서 막 그걸 쫙 해놨어요. 그래서 아니 역세권 재개발 활성화는 역세권 장기전세는 서울시 사업인데 왜 이걸 갑자기 인천에다가 해놨지? 근데 막 블록에다가 여기를 역세권 장기전세로 하면은 용적률이 몇 프로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쭉 해놨어요. 이거 왜 놨을까? 근데 맨 마지막에다가 글자 포인트 한 5 정도 포인트로 상기 자료는 서울시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적용했을 때 분석법입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적용을 못 시킨다는 거를. 근데, 참 머리 좋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 다 전국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서울 거 할 때는 서울 걸 적용시키고 부산 거 할 때는 부산 걸 적용시켜야 되는 거지. 막 이것저것 막 갑자기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해야 되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천은 또 달리 규정을 하고 있다. 노후도 요건이나 또는 어떤 건축물의 용어 정의나 호스미터나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계속 쭉 추석 연휴인데요. 연휴 기간에 잠깐 목금이 쉬는데, 그리고 추석 연휴에 좀 길게 쉬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또 뭐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하니까, 다음 주는 제가 한 주를 쉴게요. 네, 그래서 저희 본부장님 책을 내셨으니까, 책 사셔가지고 쭉 읽어보시고, 다음 주 한 주는 쉬고,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